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올라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과천시 23%, 서울 용산구 18% 등 이른바 신흥구촌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여러 명이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취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주째 하락세인데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라 50.1%를 기록했습니다. 딸에게 증여한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곽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낸 세금 수천만 원을 또 내는 총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을 비판하는 탈북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지난해 보고서에 적시했던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삭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땅, 단독주택에 이어 이번엔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은 14% 넘게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이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5.32%로 지난해 5.0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4.17%가 올라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광주, 대구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된 울산과 경남, 충북 등은 오히려 10% 안팎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시세 반영률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가까이 올랐지만 공동주택은 이미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최대 4.67%가 상승한 반면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수의 변동률이 높았습니다. 이번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특히 마용성, 그러니까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가 강남 3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덜 올랐습니다. 정준 기자가 이번 발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어딜까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우스 5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 공시가격 68억 6,400만 원,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변 부동산에 직접 문의했더니 현 시세 8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강원 영월군의 김삿간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입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23% 넘게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했고 서울 용산구, 동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돼서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건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 즉 마용성의 약진입니다. 각각 17% 안팎으로 올라서 14에서 16에 그친 강남 3구를 가뿐히 제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별 변동률을 볼까요? 15억 원까지는 상승률이 꾸준히 오르다가 15억 원을 넘어서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공시가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던 이런 초고가 아파트보다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신축 아파트, 즉 신흥 부촌의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세금 부담을 다소 털어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1가지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늘지, 건보료가 높아지는 건 아닌지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이 24.5% 높아지면서 보유세는 659만 원에서 954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전년 대비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경기 과천시와 서울 마포, 용산, 성동, 동작구 등에선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좀 언더였었던 마포 지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145% 정도, 거의 세부담 상한인 15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반면 중저가, 그중에도 6억 이하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대에 불과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료 역시 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0% 정도 올라도 4천 원 인상에 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공시가 급등 지역은 매물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 수요자들이 매물 출회를 공격적으로 내놓을 만큼 한 번에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일각에서는 공시가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가수 김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가 오늘 몇 시간 차이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혹 말을 맞출까 일부러 하루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59분.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고 노타이 차림의 검은 양복을 입은 정준영 씨가 내립니다. 성관계 몰카 촬영과 유포로 급거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경찰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손을 앞으로 모은 정 씨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히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 같은 자리에 가수 승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포토라인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피내사자였던 승리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등 서울청사 앞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정준영과 승리는 아직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한 만큼 지금 9시간째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정준영 씨 조사 꽤 길어지네요.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정 씨의 경우 저희 MBN 취재 결과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자신이 불법 행위를 시인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국민 앞에 공개된 만큼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조사 중 긴급 체포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 씨가 조사에 협조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데요. 정 씨의 모발과 소변 샘플을 받아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승리 씨도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지난번 첫 조사 때와 비교해서 진전된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조사 때도 역시 핵심은 성접대 의혹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조사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부터 먼저 거론을 해야겠는데요. 유 씨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방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유 대표는 경찰은 승리와 유 대표를 상대로 접대 자리가 실제로 있었고 또 이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유 대표는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경찰 고위직과 연예인을 연결시켜준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까지 경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이 현재 각각 다른 층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서로 간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정준영 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때문에 앞선 2번의 수사가 다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서울 성동경찰서가 정준영 씨에 대한 첫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사설 보건업체에 맡겼다가 망가져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씨를 검찰에 넘겼고 동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년이 흘러 지난해 11월 이번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시 한번 정 씨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정 씨에 대한 2번째 경찰 수사입니다. 정 씨가 찍은 불법 몰카 영상이 사설 보건업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2번이나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반려됐습니다. 검찰이 예전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같은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뒷북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을 감싸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때문이겠죠. 해당 카톡 내용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경찰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수 정준영 승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권익위는 정 씨와 승리의 성접대 경찰 유착,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 등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찰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것은 물론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 중인 사안에 검찰이 직접 나설 경우 자칫 검경 전면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될지는 이르면 주말 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작은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의 단순 폭행 사건이었죠. 버닝썬 손님이었던 김상규 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 건데 이 일은 곧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 문제로 성범죄로 탈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 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고 이 카톡방에서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올리고 지인들이 이를 돌려봤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급기야 경찰 최고위층에 비호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까지 나오니 검경 수사권 문제로 첨예하게 맞붙은 경찰과 검찰이 초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작은 폭행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가수 용준형 씨가 카톡 대화방에서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을 봤다고 인정하며 팀을 탈퇴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존재가 있다는 소식에 이를 함께 봤다고 지목된 가수 용준형. 용준형도 소속사도 이는 사실 무근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용준형 측은 오늘 정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2015년 말 정준영과 1:1 대화방을 통해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을 알게 됐고 공유받은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으며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소속사는 용준영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룹 이미지 실추와 2차 피해를 막고자 오늘자로 하이라이트를 탈퇴한다고 전했습니다. 용준영도 SNS에 글을 올려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몰카를 찍거나 그것을 유포하는 등의 범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인조 그룹 비스트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용준영. 동영상 연루 스캔들로 그룹을 탈퇴했지만 일부에서는 연예계 은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땀을 뺀 민 청장은 경찰에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처를 놓고 따가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 온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또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게 이 문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민감용 경찰청장은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유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그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하나 빠짐없이. 또한 가수 승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될 때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여러 명이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 KT 전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김 전 전무는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다음 해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음을 포착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된 겁니다.
인사총괄 임원이 구속된 만큼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부정합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성태 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KT 수뇌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딸이 분명히 합격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수용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하반기 대졸 신입생 최종 결과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이렇게 본인은 지금도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입니다.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이 구속되면서 김 의원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법조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거는 KT 수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을 청탁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부정 채용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의원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수입차를 일부러 개천에 빠뜨린 보험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전에 범행 장소까지 답사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원래 중고차 시세의 2배를 받아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견인차가 달려가고 그 뒤를 수입차가 뒤따라갑니다. 각 차에서 내린 일당이 다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수입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입차 주인 40살 조모 씨와 43살 임모 씨 일당이 보험금을 타려고 견인차 기사와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과 공모하는 모습입니다. 일당은 이 다리에서 수입차를 3m 정도 밑에 있는 개천으로 떨어뜨려 망가뜨렸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인 조 씨와 임 씨는 수입차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몰던 수입차를 팔려는 조 씨에게 전직 중고차 매매 상인 임 씨가 중고차 시세 3천만 원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를 제안한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6,500만 원을 챙겼지만 얼마 못 가 보험 사기 조사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다쳐야 할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다리의 폭이 이제 한 6.5m 정도 되는데 안전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리로 떨어졌다는 것이. 게다가 현장 근처에 이들이 발견 못한 CCTV가 있었고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안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당시 그 교통사고를 112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등 그 대담. 경찰은 조 씨 등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노려 2인 1조로 소매치기를 저지른 40대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다른 쪽에 있던 남성 한 명이 여성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가방 안에 돈을 훔친 남성은 그대로 출구를 빠져나와 도주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소매치기로 현금 1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데 동생이 시야를 가리면 형이 소매치기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생활고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그런 행위에서 쾌락을 얻게 되면 그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쉽게 끊을 수 없는 형태의 범죄로 피해 여성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형을 검거한 경찰은 CCTV 분석과 20여일간의 추적 끝에 그제 서울 가산동 일대에서 동생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 소매치기 형제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차단막 하나 없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고형 연료를 만든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기는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각종 폐기물을 걸러내 고형 연료를 만드는 사업장입니다. 산을 이룬 폐타이어와 생활 쓰레기 등이 창고 바깥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저 천막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막 침출수가 안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성의 또 다른 사업장. 폐기물이 먼지를 일으키며 분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을 뿌리며 작업해야 하지만 물 분사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쇄 시설 가동하시면서 물 분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곳 안성의 사업장에서 만든 고형 연료에선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고형 연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21곳이 적발됐습니다. 고형 연료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태우면서 나오는 비소납이 중금속이 함유되어 미세먼지와 섞여서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도는 위반 사업장 21곳을 행정처분하고 고형 연료에 중금속이 포함된 곳 등 8곳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에서 투신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포대교인데 이곳에 방지 펜스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감론 을박이 있었는데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정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막긴커녕 오히려 구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가장 투신 사건이 많은 마포대교에 방지 펜스를 설치한 건 지난 2016년 12월. 이듬해 투신이 줄었다는 평가와 효과가 없다는 반박이 맞서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투신 시도자를 구조하는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 남성이 펜스 건너편에서 버티고 있고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가보세요. 너무 마시라고. 다른 영상들을 봐도 투신 시도자들이 펜스를 넘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구조전담 경찰관은 투신 시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펜스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높이가 충분하지 않고 와이어로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펜스가 많이 뚫려 있다 보니까 넘어가고자 마음먹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아예 아크릴판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직접 펜스를 확인해보니 발디딤을 막는 미끄럼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덜 미끄러워졌고 펜스 위에 손을 올리면 미끄러지게 한 롤러도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다리 곳곳에 투신 시도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취약 지점들이 있다고 지목했는데요. 여길 보시면 다른 곳보다 펜스가 낮게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는 발을 밟고 올라가기 쉬운 곳이 돌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보시면 비상시에 누르라고 설치한 비상벨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여길 보시면 생명의 전화 옆으로 와이어가 끊어져 임시로 보수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와이어가 헐렁해지면서 쉽게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조차도 펜스를 넘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펜스 설치 전 한 해 200명이 넘었던 투신 시도자 숫자는 이듬해 160명 정도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200명 가까이 늘어났고 사망자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에 펜스를 개선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펜스를 재조사한 뒤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새 펜스 설계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 손꼽히는 자살 명소로 오명을 가졌던 캐나다 블로어 고가다리는 60여 년 동안 500명이 넘게 숨졌지만 2003년 펜스를 설치한 뒤 사망자는 단 1명으로 줄었습니다. 투신 방지 펜스가 자살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투신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일명 깡통 전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70여 세대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들의 집주인은 한 명, 동일 인물입니다. 전국에 아파트 400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삿날까지 잡은 또 다른 세입자는 다시 이삿짐을 풀어야 할 판입니다. 돈을 올려달라 해서 2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 올려주는데 제가 지금 필요할 때 가려니 돈을 못 받아서 엄청 답답한 심정입니다. 집주인과의 다툼도 극에 달했습니다. 나하고 끝까지 붙자는 긴데 그럼 문자 그리 보내면 되나? 집주인은 전국에 아파트 400여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100여 채는 깡통 전세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그 세입자 돈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행여나 집을 경매해도 손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로 인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깡통 전세 피해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주저앉으며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도 50.1%로 긍정평가를 5.1%포인트 앞질렀죠.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로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한국당의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자신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통상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월세를 줌으로써 재산도 넘길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살던 25평형대 아파트를 지난달 딸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최 후보자는 매매가 9억 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이틀 만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인은 딸인 최모 씨로 돼 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수차례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면서도 증여를 한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좀 오랫동안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최 후보자는 이미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엔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증여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딸에게 월세를 줌으로써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꼼수 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직전
세금 수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안 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살펴보다 이미 낸 세금을 안 낸 걸로 오인해서 또 낸 겁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뒤늦게 종합소득세 2,28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을 냈습니다. 개각 발표 전후 모두 2,430여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12일 낸 2,280여만 원은 지난 2013년 이미 낸 세금이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 이게 국외 소득 아니냐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세무사 통해가지고 이거 세금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내 소득이고 또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다 냈고. 청문회를 앞두고 허겁지겁 세금을 내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박 후보자 측은 지난달 26일 낸 150여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가 이중으로 받아 뒤늦게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당신이 옷장에 감춰둔 해골은 없는가? 영미권의 유명 속담인 이 말은 백악관 인사 담당자가 후보자와 면담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낸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끝장. 그만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우리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꽤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와 경력, 국적 등 67페이지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가 있고 그리고 검증 절차도 따로 하죠. 그런데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나온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착각하고 낸 세금을 또 낸 중기부 장관 후보자. SNS를 통해 저속한 말을 하고 이념 편향성까지 보이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젠 뉴스라고 할 것도 없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5월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주식거래 등 사전 검증 항목에 정치 후원금 사용이나 해외 출장 항목 등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검증 노력을 더 하겠다는 거였죠. 당장 항목 몇 개 더 추가한다고 될 일인지, 후보자가 스스로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공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답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으로선 후보자보다 인사검증 그 자체에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수장들이 첫 선부터 신뢰를 잃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국민들은 곧 있을 청문회 역시 불보듯 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유초점이었습니다. 어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이 제재를 위반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을 몰래 수입해 갔다고 발표하며 우리 대통령의 얼굴까지 실어 망신을 줬었는데, 오늘은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을 비판하려는 탈북잔치의 활동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이래저래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의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판문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취재하려던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대북 비판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불법 살해와 강제 실종, 임의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적 수용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국가안보전력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2012년부터 5년간 정부 관료 140명 등 모두 340명을 공개 처형하고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면서도 2017년 보고서에 있었던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빅딜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Then there's China, which is in a league of its own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심각한 소수민족 박해와 정부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박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며 석유 제품을 반출했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반출했다가 회수한 석유 제품의 양까지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만큼이나 제재 위반 논란도 컸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난해 8월 연락사무소 준비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석유 제품을 반출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로 2017년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5조를 제시했는데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 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나 영구 이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자 청와대는 NSC 회의를 열고 연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은 석방이 안 됐습니다. 사흘 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석방된 것과는 아주 다른 거죠. 장명훈 이후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피의자 도안티 흐엉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도안티 흐엉의 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사흘 전 석방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We were disappointed with the decision of the AG to reject our representation. Every basis for the AG to accept, because our case is the same as Siti Aisha. 베트남 정부와 국민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베트남을 차별 대우한다고 반발했습니다. Thì rất là buồn vì nếu được như cô Malaysia rất là tốt, rất là buồn cho nó. Đây là còn xử tiếp chưa được.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런 결정은 시티 아이샤 석방 당시 외교적 이익을 법치 원칙보다 우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도안티 흐엉을 석방하는 것이 동시에 둘을 석방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해서란 관측도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베트남 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사고가 잇따르는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도 못하게 한 국가가 40개가 넘습니다. 결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도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고기 조종사가 이륙 직후, 그러니까 사고 직전 문제를 느껴 회항을 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We're going to be issuing an emergency order of prohibition to ground all flights of the 737 MAX 8 and the 9.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종 운항 금지 조치를 내린 직후 해당 기종 여객기들은 모두 미국 공항에 묶였습니다. 어제까지도 문제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항공청에 보고서를 전달받고 나서 이웃나라 캐나다와 함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와 에티오피아 사고기 수거품을 통해 기체 결함 가능성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Occurred with Lion Air 6 months ago in October, and there are, and I hasten to say, not conclusive, but there are similarities. 한편 에티오피아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이륙 이후 비행 통제에 문제가 있어서 회항하고 싶다는 보고를 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종을 도입할 예정인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안전 확보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지금도 청각장애를 가진 택시기사가 있긴 하지만 전국에 12명이 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숫자가 더 늘 듯합니다. IT 기술과 택시가 만났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직접 그 택시를 타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을지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직접 불러서 타보겠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자 청각장애 택시기사 김진원 씨의 택시에는 깜빡거리는 신호가 켜집니다. 시각적으로 택시 호출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택시기사가 콜을 수락하면 승객의 앱에는 청각장애인 택시가 배차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앱이나 택시 안에 설치된 태블릿 PC로 기사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승객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징검다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도 55데시벨 이상만 들을 수 있으면 택시기사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12명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장애를 이겨내는 IT 기술의 등장으로 연말에는 1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IT 기술과 만나게 될 택시, 공항 이동 서비스,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등 택시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구글을 포함한 4개 온라인 사업자가 가입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부당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부당 약관 10개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부당 약관 시정 권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의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을 향해 벌써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사상 첫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여자 하키팀.
오는 5월 북측에서 2명의 선수가 합류해 손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벌써 북측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저희에게 또 힘을 실어줘서 좀 더 실력에 향상되지 않을까. 단일팀은 오는 6월 국제대회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친 레슬링 대표팀과 노메달의 수모를 당한 탁구 대표팀은 내년 올림픽에서 반드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국 탁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의 신명나는 훈련을 위해 선수촌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올림픽이 되게끔. 아직 올림픽은 1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진천 선수촌엔 벌써부터 올림픽 열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어제는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메시가 2골 2도움으로 바르셀로나를 8강에 올려놨습니다. 호날두와 메시가 장군, 멍군을 주고받은 셈이네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전반 17분 팀 동료 수아레스가 얻은 페널티킥으로 득점 기회를 잡은 바르셀로나의 메시. 메시에게 평범한 페널티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공을 찍어 차는 파넨카 킥으로 리옹 골 그물을 가릅니다. 메시는 후반 33분 축구 황제다운 골을 터뜨렸습니다. 찰 듯 말 듯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는 리옹 골문을 또 열었습니다. 메시는 후반 36분 환상적인 패스로 피케의 골을 도왔고 5분 뒤에도 바르셀로나 5대1 승리의 마침표인 덴벨레의 골을 거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골 2개와 도움 2개를 올린 메시 덕분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으로는 유일하게 8강에 올랐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맞대결에선 리버풀 마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전반 26분 뮌헨 골키퍼까지 따돌리는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넣은 마네. 후반 39분엔 살라흐의 감각적인 크로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넣으며 리버풀의 8강 진출을 이끈 3대1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꽃샘추위는 풀렸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 그 밖에 호남과 경남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가량의 다소 많은 봄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무렵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약한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들다가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아침 기온 4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지역 내일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 아침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한 버스 회사로 보낸 이의 이름과 주소가 없는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습니다. 안에는 40년 전 근무 당시 안내원 동전과 마포걸레 2개를 훔쳤다는 글과 현금 35,000원이 들어있었죠. 이제라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 훨씬 큰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35,000원 때문에 아파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분의 마음은 참 크게 다가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